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걸 두고 일각에서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를 한 바가 있죠.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활용해 오던 정부원이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저작한 것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1부에서 이 문제 지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2부에서는 국내 언론은 물론 유튜브까지 뛰어들고 있는 이른바 남현희 전청조 스캔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명 가수 지드래곤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마약 사건들이 줄을 잇고 정부도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지 1년입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대대적인 색출 과정에서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A씨. 지난 5월 택배 상자 하나가 커피숍으로 배송됐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갑자기 사복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 약 90g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저는 100번, 200번 했는데 자기들은 100% 확신한다. 그런데 구속 석 달 만인 지난 8월 A씨는 돌연 석방됐습니다. 진범이 잡혔다.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무고 혐의로 잡혔다는 게 검찰 수사관의 설명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제보자는 국정원의 실종 요청에 사건을 꾸민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일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 사안인데요.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연예인 관련 사건,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일단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첫 경찰 조사,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정식 진술을 하지 않았다. 아니다. 원래 그렇게 합의하기로 갔다. 이렇게 설왕설래하기도 했는데 심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모발 국가수에 넘긴 상태입니다. 간이 시약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국가수의 검증 결과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방송하는 오늘 이제 추가 소환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상이 뭐랄까요? 통상의 마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간여부 검출 안 됐다면서요? 검출이 안 됐다라고 하고 본인이 선제적으로 나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대마 같은 경우도 길면 한 2개월, 그리고 다른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나 채모 등에 한 1년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해요. 옅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안 나오게 하든. 그런데 나 확실히 아니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선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영장도 2번이나 기각이 되고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번질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명을 거론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은 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좀 연예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손방망이 쳐버리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이 지적이? 전례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특정 가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박범 씨가 이제 암페타민을 몰래 들여서 이제 적발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한 82정 정도를 미국으로부터 한 이제 수입하는 형식으로 이거를 전달받는 형식으로 국내 밀반입을 했어요. 그때 어쨌든 내사 중지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사 중지된 하나의 그래도 근거가 있겠거니 이
박봄이란 가수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부가 여섯 개 건이 짐작할 수 있긴 한데 유사한 한 대기업 30대 직원 같은 경우엔 그냥 기소도 아니고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거든요. 거의 또 29정. 비슷한 사건인데 예, 대단히 유사하다고 보여져서 언론에서도 이게 과연 같은 잣대이냐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솜방망이 처벌 얘기에서 약간 좀 확장을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관련 변호사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마약 사범 같은 경우 보통 초범이면 네. 집행유예다. 이게 뭐 공식처럼 이렇게 뭐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대마를 처음 했을 땐 기소유예를 해주더라고요. 또 기소유예. 예. 왜냐하면 이건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대마가 있고 그 윗단계가 향정 마약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단위의 마약들이 있는데 비교적 얕은 수위하면 이거를 선처를 함으로써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낙인 효과를 좀 거둬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문제 제기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마약 사범과 관련한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말한 그게 10년 이상이니까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낮게 처벌을 양형 받는 기준표가 거죠. 1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예. 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워낙 이제 연예인 마약건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터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형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이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 정해진 이 매뉴얼 같은 게 확실하게 있지 않아서 경찰이 적극 수사를 하느냐 소극적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즉각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입건해가지고 바로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도 검출이 된다. 네, 검출이 될 것 같은 것들도 바로 그럴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좀 맞아요.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경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때까지의 기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수사와 소극 수사의 이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모 연예인 가족 관련해서 마약 수사가 좀 경찰이 소극적이었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 수사 이 단계를 찬찬히 둘러보면 왜 이렇게 수사했지? 좀 너무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아니 정부에서 뭐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게 인류적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도 그렇게 강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약이요. 저번에 좀 뭐 그랬던 마약 부분이 운전자가 있었죠. 사고 내고 했는데도 네. 바로 체포되지 않고 네. 기본적으로 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검찰, 뭐 네. 법조기나 경찰들도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일관됐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뭐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사회의 경각심이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뭐 수사력이 뭐 펑크가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하면 앞뒤가 맞느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양형 기준이 10년 전에서 안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인데요. 네, 양형기준표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아마 이제 바뀌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럴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마약한 것 같은데 현장인데 머리카락 한 올 그냥 영장 없이 가져갈 수가 없는 없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채모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탈색 염색을 한다, 뭐 다 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 수사 자체에 접근하는 데의 그 한계성, 어려움 그리고 그게 대단히 각광받고 주요 요직의 수사로 평가받느냐 이 조직 내부에서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렵고 힘들고 성과는 미비하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이게 굉장히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법률 조언을 받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누굴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 전문 변호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또 법률적으로 그 응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또 조언해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게 적극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승패나 어떤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사건은 100으로 잡았을 때 한 3, 40 정도.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안 되는 사건, 좀 비교적 뭐 평판이 좋지 않은 변호사를 서더라도 승소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맥락의 사건들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마약 사건이 완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소장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날짜를 적시해야 되고 그 밀리그램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직 몰수를 또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신체 검증을 통한 뭔가 객관적인 내역 확보가 훨씬 중요해서 이게 변호사가 누굴 선임됐다 해서 그걸 밀어주거나 수사기관이 그럴 수 있는 계제는 아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유한 씨 같은 경우에 영장이 기각됐던 적이 네. 있어요. 그때는 검찰이 한 번 기각된 이후에 추가 영장을 치니까 추가 범죄 사실을 붙였는데 그게 약간 무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마를 권유했다라고 하니까 교사 막 이렇게 하고 증거인멸도 교사 이렇게 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법리적으로는 법원을 설득시키지 못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변호사님도 훌륭하게 변론을 하셨을 것 저희 같습니다. 새길로 빠져서 네. 그러면 전문이 중요합니까? 전관이 중요합니까? 아 저는 전문. 저는 전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건 규범적인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전관들과 같이 일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선임되는 과정을 대단히 많이 보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게 대단히 유효한 그게 되느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절차의 편의를 좀 민사에서 좀 봐주는 경우 증거 신청을 할 때 너무 야박하지 않게 조금 이제 들여다봐주는 요 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정도. 근데 승패를 바꾸거나 이 정도의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뢰인의 심리 상태도 좀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작용하죠. 그래도 굉장히. 좀 전관이셨던 분들이 맡아주면 아무래도 수사 받을 때 좀 용이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사회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새길로 잠깐 빠졌고 네. 얘기를 좀 약간 돌려보죠. 이른바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야당 인사들이 그죠? 이슈를 덮기 위해서 터트린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성균 씨의 경우가 이제 불거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성균 씨는 좀 특이했던 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특 A급 배우, 주연 배우, 천만 배우 아니 누가 있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 나왔을 때가 이제 내사 단계였거든요. 내사 단계라 함은 사건 번호가 정식으로 부여되지 않고 고소고발로 입건된 형태가 아닌 수사기관이 풍문이나 첩보나 여러 다른 경로로 범죄의 단서를 입수해서 아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약간 들여다보는 초입 과정에 대대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지? 뭘 덮으려는 거야? 이런 세간의 어떤 의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 뭐를 뭘로 덮기 위해서 했다라는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그 음모론이 그렇게 확산되고 혹하는 대중의 심리 그렇죠. 뭐냐 이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이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음모론도 일종의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과거 사람들은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정보 체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그런 공식화된 또는 과학적인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식이라든가 이런 정보 체계가 구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 음모론이 생성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불신. 그렇죠. 이제 뭐 언론이나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사기관이 여전히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간첩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언론을 통제해서 뭐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건들을 한국인들이 경험을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기인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아니 뭐 세간에서 사람들이 뭐 술자리에서 저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것까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공개적 담화 형식으로 그걸 제기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뭔가 다른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데는 여러 전제가 있죠. 짚어주신 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기보단 권력의 영향 아래에서 뭔가를 진행하는구나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범죄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구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 퍼즐이 맞춰져야 덮으려고 했다, 음모다라는 그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그게 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운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허약하게 하나만 지적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모 야당 정치인 의원님께서 방송 인터뷰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시면서 앞에다가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면 최소한 그걸 제기하려면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면서 하는 건데 근거는 없습니다만 음모를 배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건 자기 부정이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국정원발 가짜 마약 제보 수사 논란. 이거 뭡니까? 장윤미 변호사께 네. 잠깐 정리 좀 이게 해주시죠. K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국정원이 이 마약 수사를 합니다. 본인의 이른바 이 제보자가 있어요. 마약 사범들을 그러니까 데려온다는 게 이제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제보를 하고 여러 수사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직에 있었던 정보원? 정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국정원의 한 뭐 나과장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 단기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뭐 없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건넸다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그렇죠. 뭐 지금 물어와 봐라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필리핀의 마약상에게 마약을 주문을 합니다. 한국에 들여오라는 건데 피규어 그러니까 인형이죠. 거기 2개 나눠서 필로폰을 담은 다음에 국제 우편으로 받기로 해요. 이 발신지 도착지는 누구냐? 커피숍을 운영하는 과거의 마약으로 처벌을 받았던 커피숍 주인이었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이 사장님한테 실시간으로 지금 어딜 떠났습니다. 곧 도착 예정입니다. 이런 택배 배송과 관련한 안내 문자가 온 건 팩트예요. 그런데 요즘 택배로 많은 걸 받아보시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거예요. 해외 배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런데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열어봤더니 마약인 거예요. 이 사람 마약사범으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쉽게 하면 사건을 만든 거구만요. 만들었죠. 예, 구속기소가 됐다는 건 대단히 엄중한 거예요. 너는 동종전과도 있는데 또 마약을 주문해서 손에 넣었어? 이거 뭐야? 이게 근데 덜미가 잡혀. 이 사람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주문한 거 아니다. 다른 진짜 진범이 있을 거다. 어떻게 잡혔냐면요. 이 마약을 은밀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라는 사람은요. 국정원 직원한테 부탁하시는 거 잘 처리했다라는 문자까지 보내요. 그래서 뒤늦게 보도가 된 이후에 공소 취소가 됐는데 이 사람의 억울한 그 구속 수감된 기간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획 연출을 한 거구만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검찰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넌 받았지, 너 동종전과가 있지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서의 정말 문제는 검찰과 국정원 어쨌든 단기 실적이 필요했다? 실적을 누군가가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쟁을 대단히 불건전하게 건강하지 않게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방식으로까지 무리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국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니까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파생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마약사범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는 유형의 범죄인 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그렇다면 마약으로 할 때 인원 보충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 부서에 있는 사람 땡겨서 저기에 넣고 그럼 원래 부서에서는 원래 민생 치안은 이런 공백에 대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또 하나의 목소리도 있다는 걸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남는 문제는 이거네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건 100%라 120% 동의하는데 그러면 전쟁 수행을 위한 전열 정비를 해놓고 하는 얘기냐?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주먹구구식인 거죠. 네. 있는 마약 사범을 잡으라고 했더니 없는 마약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이건 만든 거죠. 예. 이런 측면도 이제 음모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을 끼얹을 수 있죠. 근데 이 음모론과 합리적 의심 사이에 뭐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합리적 의심할 때의 합리가 뭐냐면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가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거. 이걸 네가 만약에 중시했다면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고개 끄덕이게 만들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근데 그 근거가 타당하느냐에 대한 판단도 개인들이 내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난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의심을 제기하면서 근거는 없습니다만 해버리면 이건 그거는 정말로 이건 맹목적 의심인 거죠. 그거는. 지금 뭐냐면. 그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심각하게 지금 마약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전문 변호사하고 인터뷰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 골든 타임이 거의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못 잡는다. 네. 저는 그 얘기 지적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대대적인 단속 필요하고 확실하게 여기서 뭔가 다시 잡아야 된다. 흐름을. 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20% 동의하는데 네. 어떻게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고 엉뚱한 데서 뭔가 뭐 만들어내는 게 발생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의 정당성과 절실성을 훼손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회사에 이제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환 이식을 받았다? 네. 마치 장기 이식처럼? 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최근 15살 연하인 자칭 사업가와의 결혼 계획을 알려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결혼 상대자를 둘러싼 성별 진위 논란부터 과거 사기 행적까지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하나씩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친척집에서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 이틀째 진행됐던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선 남 씨는 몰랐다면서도 사기 수익금은 모두 남 씨에게 썼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주고 차 사주고.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과는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중간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일단 중간 정리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짚어야 될 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최대한 좀 단순화해서 좀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네. 우리 장유미 변호사께 이 사건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단히 자극적인 사기 사건이다. 자극적 사기 사건이다.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성별이라는 게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청조라는 사람은 이제 판결까지 나왔으니까요. 뭔가 스위치를 누르듯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일 때 그게 여성이면은 상대한테 여성의 정체성으로 상당히 접근을 합니다. 이를테면 데이팅 앱을 통해서는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뭐 임신을 했다, 결혼을 해야 된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 아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 그러면서 돈을 편취를 합니다. 그 반면에 본인이 남성으로 접근해서 피해를 본 여성 피해자들도 있어요. 판결문에 또 적시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보통의 사기는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 기획부동산 내지는 기술 이런 걸로 돈을 편취하게 마련인데 그 양상을 좀 상당히 떠난 부분도 있고 그게 또 대단히 허황됩니다. 50조 통장을 보여주는 이런 등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요소들, 근데도 속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 이야기를 실제로 육성으로 들으면 홀릴만 하네. 같이 수강을 하고 같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본인들도 빠져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흥미 그리고 자극적인 요소의 집합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 같은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과연 방송에서 다뤄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다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준점은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서 저는 일정하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19명한테 15억을 편취를 했다. 네. 사기 사건이다. 다중에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비슷한 유형의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중에게 이것을 일정하게 알려주는 것들은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딱 거기까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사안의 본질에 비춰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량이나 보도의 초점이 맞는 것이냐. 그렇죠. 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뭔가 지금 핀트가 어긋나 있다. 네. 그리고 어긋나 있는 게 언론의 과실이 아니다. 의도적이다. 네. 무슨 얘기? 장사 속.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기자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물론 핫한 이슈이고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이슈이지만 이 정도까지 너무 날것의 이야기들이 공개되는 건 좀 언론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뭐래요 기자들이? 이게 워낙 잘 팔리는 이슈가 하나 메가 이슈가 터져버리면 위쪽에서도 압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이거 특종 터뜨렸는데 너희 지금 뭐하니? 그게 장사 속이라니까. 네. 장사의 메커니즘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름들이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취재의 깊이보다는 이 속도감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풍문까지도 다 이제 기사화해서 올리게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던 그 기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남편을 살해한 네. 고유정 씨인가요? 네. 네. 이 사건이었을 때 진짜로 몇 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방송이 계속 다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방송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니 질리지도 않냐. 도대체 왜 그렇게 다루냐 했더니 기억자만 나와도 순간 청취율이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안 다룰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걸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방송국 가면 TV 방송 같은 경우는 분당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슈별 시청률이 나오고 이 대중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딱 데이터가 나와버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제 거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슈가 잦아들고 관심이 떨어지면 바로 시청률로 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로 이게 지금 이 그 무한 궤도에 지금 방송이 빠져버린 상태인데 과거에 이런 거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루다 그냥 단신 정도로 다루고 넘어갔지.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다매체 무한 경쟁에 빠져들면서 방송 이걸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근데 뭐냐면 다루면 말초적이잖아요. 네. 말초적이다 보니까 시청률 경쟁에서 도움이 돼요. 네. 다뤄요. 다루면 문제는 이러면 어떤 자극의 정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웬만한 자극에는 더 이상 저 정도 이렇게 돼버리고 문제는 이것이 또 다른 모방범죄나 만약에 이런 걸로 연결이 돼버린다면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버리는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네. 그런 점에서.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방향인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의 에스컬레이팅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에 어떤 사기 피해자가 있었다면 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끼어 있는 사기 사건. 그다음에 유명인 같은 경우도 사기꾼들한테 당했는데 아무튼 사기의 어떤 그 수단으로 그러니까 악용됐던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이 있잖아요. 이른바 사회적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한. 그런 점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펜싱 국가대표를 팔아서 만약에 정말로 보통 팔았다고 한번 표현. 이게 팔은 건지 뭔지도 아직은 지금 규명이 안 된 거지만. 그랬단다면 그런 수법들을 알려줌으로써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것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왜 그 이상의 무슨 선물이 오갔니, 뭐 성적으로 어떠니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승전 음모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다른 이슈들을 또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다뤄야 될 주제들이라든가 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은 또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언론사와 언론사가 이제 특종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언론사의 경쟁 상대가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각종 커뮤니티와 SNS입니다. 거기는 심의 규정이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이야기, 더 자극적인 제보, 더 자극적인 증언들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언론사는 그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중요한 지적이시네. 네. 네, 맞아요. 네. 유튜브하고 경쟁해야 되고. 유튜브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처럼 보인다는 거죠. 언론의 보도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는 이 대중이 보기에는 너무 저자극이에요. 그럼 장사가 안 됩니다. 심심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는 경쟁하지 않아요. 커뮤니티에서 막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거든요.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거는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자극적인 이야기까지도 막 필터링 없이 나오게 되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저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어차피 트래픽 경쟁인데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떠나질 않아요. SNS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언론사로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언론의 이 SNS화 커뮤니티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잖기는 한데 심심하다. 뭐 이제 심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저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그 확보되는 어떤 정황이든 물증이든 이런 게 이 의심되는 사건의 본질에 이런 점에서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해 부합된다. 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보도의 정합성을 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관계가 없어. 이 연결고리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포착을 못한 상태에 그냥 요 자체만 다뤄버리는. 전체 선을 다루지 않고 점을 다루는 바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이를테면 뭐 임신을 했다. 이거는 이 사건의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공익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개인이 착오하고 헷갈리고 아니면 정말 속았을 수 있고요. 뭐 임신 테스트기를 갖다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 방점과 무게점이 찍히면서 기사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요, 이 매몰되는 희생자, 피해자가 있죠. 지금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같은 공범이냐, 최소한 방조를 했냐, 아니면 정말 피해자냐,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몰려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어요. 언론에 의해. 그리고 이런 독자들에 의해서요.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이런 식의 흐름이 그냥 방치된다면 그 소용돌이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여기서 거거든요. 이제 심각한 두 갈래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한테 이렇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다 샅샅이 지금 뒤집어 엎으면서 찢어 발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차 가해도 이렇게 심각한 2차 가해는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반대로 만약에 공범이라고 한번 그 결론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범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그러면 언론의 저널리즘의 본령에 부합되는 것이냐라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이게. 근데 어떠한 지금 뭐 기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이 상업 논리, 장사 속에 입각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걸리기만 해라. 그렇죠. 우리는 다 준비됐다. 보도할 준비가.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자극적인 게 뭐 임신 얘기를 하다가 또 전청조 인터뷰를 막 언론사들이 합니다. 제가 직접 전청조를 만나서 인터뷰한 기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단히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서. 또 약간의 이제 밀당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기본적으로 좀 영악한 부분이 있어서 남인원 씨의 워딩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반박을 합니다. 나 임신 안 되는 거 알았다. 내가 여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나는 너무 사랑해서 뭐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누구의 아이라도 나는 사랑으로 키우려고 했었다. 대단히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그냥 가감없이 또 언론을 통해서 타전이 되도록 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특히 이제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제3자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왜 이런 말에 속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20대 때 사기 사건을 3번 사기를 3번 당했는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의 사기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믿기 싫어서 결정적인 사기사라는 증거가 나와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꽤 한 20년 전쯤에 한 그 일선에 있는 형사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행 사건이 있고 사기 사건이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 더 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법률 체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폭행 사건이 더 형량이 높았대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됐대요. 사기 사건에 대한 형량이 더 높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사기 사건 피해자는 정신적 상처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면서 정말 타격이 되게 크대요. 왜냐하면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굴욕감과 모멸감과 어떤 재산상의 피해는 둘째치고 이게 너무너무 커서 견디지를 못한대요.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가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일 경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실망감. 근데 배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 헤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나가버리면 정작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남현희 씨가 공모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의혹들에
이제 불을 지피는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건데 사실 진짜로 공모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거든요. 저는 나온 바 없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남현희 씨가 피해자인데 이제 그런 보도 이런 날것의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남현희 씨가 오롯이 그냥 피해자였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언론은 책임지지 않거든요. 저는 거기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제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옐로우 저널리즘 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옐로우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럴 때 구획선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보도라는 게 네. 이른바 옐로우 언론사에서는 보도가 아니잖아요. 네. 속칭 이야기하는 메이저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황색 언론이 말초적인 어떤 신경을 자극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른바 황색 타블로이드 이런 얘기 이제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응? 메이저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게 지금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냐는 거죠.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조금 재미있었던 흥미로웠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말투 전총조 씨가 문자를 보내면서 썼던 영어와 한국어의 아주 기이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뭐 IM 뭐 IM 실례예요. IM 실례예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 말투가 이제 이름까지 붙여지면서 휴먼 천조체라고 네, 맑은 청조체 네, 붙여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밈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꽤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인가 만에 끝났는데 그 끝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지상파 예능 방송 자막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아임 실내 이렇게. 그러자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캡처 사진이 딱 올라오면서 지상파 자막에서 나왔음. 이건 이제 끝. 이 이슈는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상파에서 이걸 이용하면 더 이상 재밌지 않다. 이거 재밌지 않고 이미 단물 다 빠진 이슈다라는 상징처럼 통용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딱 단적으로 느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레거시 언론이나 미디어 분들에 대한 위기감도 분명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 초점을 바꿔보시다. 한민 작가께 여쭤보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거에 이렇게 그 관심을 많이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자극 추구 성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너무나 이렇게 평온하고 또는 변화 없는 일상이 지속되면은 이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이슈가 굉장히 평소에 크고 심각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얘기를 지인들이라든지 직장에서 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상하고 요즘은 잘 안 하죠. 네네. 잘 안 하게 되는데 이 이슈는 이제 그런 부담이 없다는 거죠. 쉽게 그런 면이 있습니까? 네네. 쉽게 화제가 될 수 있기 술자리 때문에. 안주용으로 네네. 회자가 된다. 네. 정치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한다. 메뉴판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뉴판이. 이거는 뭐 아무리 서로 이 사람들을 욕해도 누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화제가 모아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아주 오래 예전부터 이제 연예부 기자 활동을 하셨던 제 선배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연예계에 잔인한 10월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항상 모든 큰 스캔들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네. 터져서 진짜 잔인한 그런 10월, 잔인한 11월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연예인 그쵸. 잔혹사 10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구나. 거기에 어느 정도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야구 축구가 그때 끝난다. 스포츠 신문에서 스캔들을 다루는데 말 된다. 일리가 예. 있네요. 스포츠 진짜로. 신문에서 진짜. 이 야구 축구가 끝나고 나면 이게 뭐 헤드라인으로 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연예부 기자들이 이게 엄청 모아놨던 거를 그때 10월, 11월에 이제 야구 축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슈몰이를 할 그 먹거리로 이용을 했었다 과거에. 지면을 채워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 그 관행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한 그 학자분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욕의 긍정적인 어떤 그 역할이 있다. 네. 욕하는 게. 네. 그게 뭐냐면 그 욕의 어떤 그 사회사를 연구한 분인데 그래서 욕이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면서 오히려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부부 싸움이 잦은 부부가 오히려 오래 간다. 왜 그러냐면 아주 그러니까 짜잘한 부부 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경우 한순간에 빵 터져 버린다.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수습 불가능할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비유를 들면서 욕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는 욕바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담 없이 욕할 수 있는 그리고 부담 없이 비난하고 부담 없이 조롱할 수 있는 그 뭔가의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도 집중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분노 수준이 좀 높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 사회가. 근데 이제 그 분노가 다른 데로 표출되면은 이제 더 부정적일 수 있는데 네. 뭐 욕바지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안 좋지만 쉽게 하면 욕 먹어도 싼 사람을 예. 골라가지고 실컷 욕하고 어이 시원해 해버린 이런 어떤 메커니즘. 그렇죠. 일종의 이제 감정 분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정 해소. 네네. 네. 그죠. 저도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이쪽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이 데이터들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좋아하는 이야기는 언더독의 반란입니다. 언더독이 반란을 일으켜서 상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고요. 이게 무협지의 기본 서사예요. 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성공한 언더독이 다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최고군요. 원래 잘된 사람이 계속 그 무너지는 거는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희망을 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배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락하는 걸 보면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또 좋아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 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우리 장윤희 네. 변호사가 하나 여쭤보면 우리나라가 유독 사기 사건이 많은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제가 그 유엔에서 집계 낸 것도 봤는데요. 이게 인구 수에 따라서 사기 건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당 끊어서 본 게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서 좀 놀랐거든요. 독일이? 스웨덴은 더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신용카드 짜잘짜잘한 이런 소액 사기를 네. 거의 다 처벌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수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런 높다라는 걸 처벌을 해요? 네, 그렇게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사기당했어. 이런 말 대단히 많이 하시죠. 아니 저 사람 나한테 돈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돈 안 갚네. 나 사기 고소해야겠다. 이래서 막 경찰서에 이리저리 작성해가지고 들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당사자가 들고 가면 이거 민사 문제네요. 이거 채권 채무 문제네요. 이거 형사 이슈 아닙니다. 돌려보내는 경우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사기라는 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편취 시점,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그 시점에 이 돈을 갚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주거나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못 갚았다. 단순히 안 됐다는 건 후발적인 사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고소고발 건에서 사기가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런 차용 사기 같은 건 기소되는 율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든지 사기 사건에 초점 네. 맞춰갖고 왜 그 쓸데없는 걸 왜 자극적인 걸 그렇게 이제 그 탐닉을 하시느냐 네. 이런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심하다. 네. 아무리 장사 속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